부모님, 내가 이곳에서 살겠다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여기 한국 병원 로비에서 감격의 눈물을 훔치는 영국 의사가 있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꿈을 펼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그리고 그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된 보수적인 영국 의사 부모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자기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영국 런던의 의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왕립병원 외과 과장이시고 어머니도 옥스퍼드 의대 교수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의사가 되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의학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것은 순간의 판단과 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히드로 공항 내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런던을 경유해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승객 한 분이 심각한 상태라는 거였죠. 닥터 윌리엄즈, 게이트 35번으로 즉시 출동해주세요. 심장 발작 의심 환자입니다. 저는 응급키트를 들고 게이트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50대로 보이는 한국인 승객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주변에는 항공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승객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제복을 입은 것을 보니 기장님이신 것 같았죠. 놀라운 건 그분이 매우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제가 물었더니 기장님은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10분 전에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시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하고 호흡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기내 응급키트로 기본적인 처치는 했지만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켰고 다행히 크게 위험한 상황은 넘길 수 있었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제 남편이 된 민준 씨였어요. 당시 대한항공 소속 기장으로 응급구조 자격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날의 일이 끝나고 민준 씨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신속하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네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의료 시스템과 응급처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의 지적이고 차분한 모습, 그리고 의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저를 매료시켰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죠. 민준 씨는 런던 경유 비행이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화상통화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민준 씨가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었어요. 비행 안전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참 멋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좋았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을 모두가 축복해준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출신인 민준 씨와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죠. 그래도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민준 씨라면 분명 부모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응급실 의사로서 매일 긴박한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차갑고 무뚝뚝한 성격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어요. 한 번은 제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며 좌절에 빠져있을 때 밤새 화상통화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의사도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구한 많은 생명들을 기억하세요. 이런 민준 씨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매일 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으면서도 짬을 내어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민준 씨는 비행 중에도 잠깐의 휴식 시간이면 저에게 연락을 했고 저 역시 바쁜 응급실 생활 중에도 틈틈이 그의 소식을 기다렸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준 씨가 저를 위해 한국어를 가르쳐주겠다고 나섰을 때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이렇게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넬 때마다 민준 씨는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그의 격려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지금은 한국 환자들과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문화 차이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차이조차도 우리에게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민준 씨는 영국의 전통 티타임을 즐기는 법을 배웠고 저는 한국의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에 푹 빠져들었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히드로 공항에서의 긴급 호출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응급 상황에서 만난 한 항공사 기장님이 이제는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민준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영국의 유서 깊은 의사 가문인 저희 집안에서는 대대로 의사나 교수와의 결혼이 당연시되어 왔거든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민준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은 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부모님도 관심 있게 들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민준 씨가 한국인이라는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답니다. 한국,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 말이니. 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말에 화를 내시진 않았지만 명백한 실망감을 드러내셨어요.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죠. 소피아, 너는 왕립병원의 의사야. 내 앞길이 창창한데 왜 하필 그런 먼 나라의 사람을. 저는 필사적으로 민준 씨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가 얼마나 지적이고 성실한 사람인지, 응급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했는지, 의학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해박한지를.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게다가 비행기 조종사라고 불규칙한 스케줄에 너의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거니? 부모님의 반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고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쌓아온 의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게 될까봐 많이 걱정하셨죠. 하지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런던에 체류하게 된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죠. 민준 씨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부모님과 대화를 이어갔고 특히 아버지와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답니다. 영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신 의료기술 도입이 빠르고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요. 민준 씨의 의견에 아버지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평소 다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어머니도 민준 씨의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 실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답니다. 특히 민준 씨가 제 커리어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에 감동하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소피아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저는 그녀의 꿈과 열정을 함께 응원하고 싶어요. 한국에도 좋은 병원들이 많고 소피아가 원한다면 그곳에서도 의사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준 씨가 국제선 기장으로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세계관이 부모님의 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쓰러지셨을 때였답니다. 마침 런던에 있던 민준 씨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밤새 병원에서 저와 함께 아버지를 간호해 주었죠. 그때 아버지는 민준 씨의 진정성을 완전히 느끼신 것 같아요. 퇴원하시는 날 처음으로 민준 씨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청년이구나. 너의 선택을 이해해보도록 하마. 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민준 씨가 런던에 올 때마다 저희 집에 초대해 주셨고 때로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기도 하셨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너희 둘 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의 결정을 존중하마.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민준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부모님의 승낙을 받은 후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런던에서 살 계획이었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죠. 민준 씨가 대한항공 런던 노선 담당 기장에서 본사 수석 기장으로 승진하게 된 거예요. 항공업계에서는 정말 대단한 기회였죠. 민준 씨는 저를 생각해서 고사하려 했지만 제가 먼저 한국행을 제안했어요. 민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도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미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관심이 있었거든요. 민준 씨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기술과 시스템은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답니다. 게다가 영국에서 쌓은 응급의학 경험을 살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일할 기회도 있었고요. 정말 괜찮겠어요? 당신은 런던에서 이미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는데. 민준 씨의 걱정 어린 물음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더 설레요.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에서의 새 출발을 결정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부모님도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서울의 S대학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교수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조금은 안심하셨답니다. 서울에서의 첫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 모든 것이 신선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민준 씨와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답니다. 주말마다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한국어도 꾸준히 지도해 주셨어요. 덕분에 병원에서도 점차 의사소통이 수월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임신한 거였죠. 아침 구토가 심해져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양성이었어요. 민준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의 그 행복한 표정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소피야,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내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어요. 시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매일 저를 위해 영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태교의 좋은 음식들을 연구하셨죠. 한국의 전통적인 태교 방식도 알려주셨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저는 늘 감동받았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부모님도 서울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라 많이 걱정하셨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가실 수 있다고 하셨죠. 소피야,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구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해 보여. 어머니의 말씀처럼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가끔은 영국이 그립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민준 씨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었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과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자를 대하는 섬세한 태도까지 제가 영국에서 배우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죠. 사실 처음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적잖이 고민도 있었어요. 의료 용어는 물론이고 환자들과의 소통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저를 무척 배려해 주었답니다. 소피아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특히 응급실에서 함께 일하는 레지던트들은 제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덕분에 저는 예상보다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도 제 적응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바쁜 비행 일정 중에도 틈틈이 저와 함께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이 도시의 매력을 알려주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피크닉, 경복궁 산책,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야경, 모든 순간이 특별했죠. 소피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민준 씨의 말처럼 저는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면서 바라보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 퇴근길에 마주치는 친절한 이웃들, 주말마다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식사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영국과 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가정에서 자랄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해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시는 날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민준 씨와 저는 무척 긴장되었답니다. 부모님이 한국의 첫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입국장에서 나오시자마자 부모님은 공항의 규모와 시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구나. 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어머니도 깔끔하고 세련된 공항 시설에 감탄하셨죠. 특히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과 빠른 수화물 처리 과정에 놀라신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더욱 인상적이었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부모님은 창밖의 풍경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소피아, 이 기차 정말 놀랍구나. 런던의 기차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인 것 같아.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아파트 건물들을 보고 약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고층 건물에서 사는 게 안전한 거니? 하지만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그 걱정은 감탄으로 바뀌었답니다. 넓은 조경공원, 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수영장, 모든 시설이 한 단지 안에 있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곳이 일반 주거단지라고, 마치 리조트 같은데. 어머니는 특히 단지 내 보안 시스템에 감명을 받으셨어요. 24시간 경비와 첨단 보안 시스템, 지하 주차장의 번호판 인식 시스템까지. 영국에서는 보기 힘든 수준의 보안 체계였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바로 창가로 가셨어요. 29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인 줄 몰랐구나. TV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네.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한식당에 갔을 때의 일도 잊을 수 없어요. 주문하자마자 쏟아져 나온 반찬들을 보고
부모님은 당황하셨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주문한 거니? 아니에요.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돼요. 특히 아버지는 물과 반찬의 리필이 무료라는 사실에 놀라셨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이 가격에 믿을 수 없군.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카페, 주문과 동시에 자리로 가져다주는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모든 것이 부모님께는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곳에서의 생활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편리함과 발전된 모습을 부모님도 이해하시게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저희는 서울의 여러 명소들을 둘러보았어요. 특히 강남 일대를 둘러보실 때 부모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죠. 수많은 의료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모습, 그리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에 놀라워하셨어요. 이곳은 마치 멈추지 않는 도시 같구나. 런던의 특정 지역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현대적이야.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하부터 꼭대기층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매장마다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 그리고 깔끔한 시설 관리까지. 소피아, 이건 정말 놀랍구나. 매장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이 대단해. 특히 어머니는 화장품 매장에서 받은 서비스에 감동하셨어요. 테스터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세한 제품 설명과 함께 여러 개의 샘플을 받았거든요. 영국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고 길거리의 편의점 문화도 부모님께는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다는 것. ATM은 물론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워하셨죠.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영국도 이런 편의시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교통 시스템을 경험하실 때마다 부모님은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역사시설까지. 런던의 지하철과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편리하고 깨끗한 시스템이라니.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많이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직접 보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 이제 알겠다. 내가 왜 이곳에서의 생활을 그토록 좋아하는지. 부모님과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호소하신 거죠. 소피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속이 안 좋구나. 의사인 제가 봐도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던 터라 더욱 걱정됐죠. 다행히 저희 집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바로 응급실로 향했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병원이라 잘 아는 곳이에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펼쳐졌어요. 접수 후 불과 10분 만에 초기 검사가 시작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진찰을 해주셨거든요.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어지러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MRI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런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제가 웃으며 설명해드렸죠. 아버지, 여기는 달라요. 한국에서는 당일 검사가 가능해요. 응급실을 통해 온 경우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된답니다. 정말 놀랍게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는 MRI 검사실로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말씀하셨죠. 믿을 수 없군.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검사 결과 어머니는 미로전정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하셨답니다. 한방이요? 동양 전통 의학 말씀이신가요? 아버지가 의아해하시자 의사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저희 병원은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결합해 더 나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권해드린 덕분에 한방 치료를 받아보기로 하셨어요. 한의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계속 궁금증을 쏟아내셨답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양방과 한방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구나. 한의원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신식 의료 장비들과 함께 전통적인 치료 도구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맥진기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침술과 약침 치료를 병행하는 모습에 아버지는 완전히 매료되셨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전통의학을 이렇게 현대화할 수 있다니. 특히 한의사 선생님께서 영어로 상세하게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이런 시스템이 영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너무 서양 의학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 치료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어머니는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신기하게도 어지러움이 많이 줄어들었어. 약물 치료만 했다면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보기 어려웠을 텐데. 수납을 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영국이었다면 이 정도의 검사와 치료를 받으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보시고는 또 한 번 놀라셨답니다. 이 정도의 종합검사와 치료를 받고 이 금액이라고 믿을 수가 없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이제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영국에도 도입하고 싶다는 열망을 자주 표현하셨죠. 어머니의 치료 이후 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병원을 매일 방문하고 싶어 하셨어요. 평소 꼼꼼하고 세세한 성격이셨던 아버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셨죠. 소피야, 오늘은 내가 일하는 응급실을 자세히 보고 싶구나. 영국과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어. 아버지는 특히 응급실 운영 시스템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어요. 환자가 내원하면 즉시 시작되는 신속한 분류, 전자의무 기록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 그리고 각종 검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까지. 이건 정말 놀랍군. 우리 병원의 응급실은 이것과 비교하면 한참 뒤처져 있어. 특히 응급실 내 검사실과 약국이 24시간 운영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셨답니다. 영국에서는 야간에 특정 검사를 받으려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 어느 날은 수술실을 견학하시면서 로봇 수술 시스템에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최신 장비들과 체계적인 수술실 운영 방식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메모를 하셨죠. 이런 첨단 장비들도 놀랍지만 더 인상적인 건 이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이야. 수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잘 관리하고 있어.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신 건 협진 시스템이었어요. 여러 과가 협력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양방과 한방이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죠. 30년 넘게 의사로 일해왔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보는군. 이건 정말 혁신적이야. 특히 제가 한국어로 환자들과 소통하고 동료 의사들과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구나. 원래는 일주일만 머무르실 예정이었던 부모님은 일정을 2주로 연장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귀국하면 바로 병원 이사회에 제안할 거야.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해. 아버지는 특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협진 체계를 영국에 도입하고 싶어 하셨어요. 심지어 한국의 의료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소피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구나. 마지막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많이 반대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곳에서 너는 더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직접 이곳 의료진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 있겠니? 우리 병원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이제 아버지는 한국을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의료 분야에서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으로 인식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대신 자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신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왕립병원 이사회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셨고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소피야, 좋은 소식이 있구나. 이사회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검토를 시작했어. 특히 양한방 협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해요. 처음에는 전통 의학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영국의 의료진들도 현대화된 한방 의료의 효과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소식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과 왕립병원이 MOU를 체결하게 된 거예요. 양국의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죠. 영국의 의사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한국의 의료진들도 영국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소피야, 내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니? 양국 의료진의 소통을 돕는 일이야.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답니다. 제가 경험한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게 무척 설렜거든요. 물론이죠, 아버지. 저도 이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민준 씨도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소피야, 당신이 양국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임신 8개월이 되어갈 무렵 저는 더욱 특별한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국제진료센터의 자문 교수직을 제안해 주신 거예요. 영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모두 경험한 제 배경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소피아 선생님, 선생님의 경험이 우리 병원의 국제화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오히려 더 자주 한국에 오시려고 계획을 세우신답니다. 다음에 갈 때는 손주도 보고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도 점검하고 일석이조구나. 특히 어머니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소피아,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스템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 영국에도 꼭 필요한 제도인데 저는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행복한 상상을 해요. 우리 아이는 영국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랄 수 있겠죠. 양국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자라날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라면 엄마처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빠처럼 파일럿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하든 자유로울 거예요. 한국과 영국, 어느 쪽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아이로 자랄 테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히드로 공항에서의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걸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성공적인 경력,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답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영국 두 나라의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에 시집온 영국 의사가 아니라 양국의 의료 발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두 나라의 장점을 결합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영국의 응급의학과 소피아 의사 선생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 밝은 표정으로 음악원 동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완벽한 연주와 화려한 무대만을 추구하며 클래식 음악의 권위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독일 피아니스트는 한 진돗개를 만나며 음악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길에서 발견한 진돗개를 보호소에 보내려 했던 그녀가 이제는 음악 치료의 선구자가 되어 진돗개와 함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다 슈미트입니다. 베를린에서 나고 자란 클래식 피아니스트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음악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는 제 전부였습니다. 5살 때부터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12살에 베를린 필하모닉과 협연할 만큼 재능을 인정받았죠. 부모님은 제가 피아노에 몰두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베를린 심포니의 첼리스트셨는데 늘 제게 음악은 영혼의 언어라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베를린 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유럽 각지에서 연주 활동을 했어요. 제 인생은 완벽해 보였죠.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관객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었는지를요. 변화는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에서 교수직 제안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고사했죠. 안정적인 베를린 생활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베를린의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매일 지나다니던 거리, 연주하던 공연장, 심지어 집에 피아노 소리까지도요. 가끔은 인생에서 큰 도약이 필요하단다. 어머니의 이 말씀이 제 결정을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미로 향했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을 때는 한창 여름이었어요. 독일의 겨울을 떠나온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죠. 뜨거운 태양, 스페인어로 가득한 거리, 탱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신선하고 매혹적으로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 맡은 수업은 고급 피아노 실기였습니다. 열정 넘치는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과 기술을 나누는 일은 분명 보람찼어요. 하지만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죠. 섬세한 감정과 음악적 표현을 설명하는 일은 영어로도 쉽지 않았는데 스페인어로는 더욱 어려웠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답니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어요.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은 항상 부족했고 동료 교수들과의 대화도 겨우겨우 이어갔죠. 음악이라는 공통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다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순간이요. 음악원 개강 연주회였어요. 저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죠. 수없이 연주했던 곡이에요. 사실 이 곡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였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왔죠. 첫 부분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악장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손가락이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악보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실수를요. 순간적으로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객석의 숨죽인 침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떻게 연주를 마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커튼 뒤로 사라지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죠. 그 후로 제 삶은 나선형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워졌고 피아노 앞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사는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이라고 했죠. 약을 처방받았지만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밤이면 베를린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첼로 소리, 어머니의 따뜻한 차 향기,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건 마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밤마다 산책을 했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밤거리를 홀로 걸으며 별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때로는 울기도 했고 때로는 웃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멍하니 걸었을 뿐이에요. 그날은 유독 우울했던 날이었어요. 수업 중에 학생의 연주를 듣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창밖만 바라보았죠.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피아노실에 혼자 남아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거든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비는 베를린의 비와는 달랐습니다. 더 격렬하고 더 따뜻했죠. 마치 제 마음속 감정을 대신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연습실을 나선 것은 자정이 가까워서였습니다. 음악원 건물을 나와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죠. 비에 흠뻑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 차가운 감각이 제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음악원 뒤편 골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비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의 아니면 무언가의 고통스러운 소리였죠. 소리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견종이었어요. 갈색과 하얀색이 섞인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한쪽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강아지는 저를 경계하는 듯했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강아지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이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로운. 괜찮아, 도와줄게.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강아지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제 재킷을 벗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다행히 그 시간에도 영업하는 24시간 동물병원이 근처에 있었죠. 이 견종은 진돗개예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토종견이죠. 아마도 한국 유학생이 데려왔다가 포기한 것 같네요. 최근에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이 아이는 특히 순종 진돗개로 보입니다. 매우 영리하고 충성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진찰 결과 다리는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깊은 상처였지만 적절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죠. 문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보호소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수의사의 말에 제가 바로 끊었어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그 순간의 결정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답니다. 집으로 데려온 첫날 밤 강아지는 제 침대 옆에서 잠들었어요. 비록 다친 다리 때문에 불편해 보였지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아는 듯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날 밤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을 때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강아지가 달을 보더니 작게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은 슬픈 울음도 무서운 울음도 아니었어요. 마치 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루나. 자연스럽게 이름이 떠올랐어요. 라틴어로 달을 의미하는 이름이죠. 루나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든 듯 제 손을 하였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루나의 산책을 위해 일찍 나가야 했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가야 했죠.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점점 이 새로운 일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루나의 상처를 매일 치료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루나가 아픔을 참고 조금씩 걸음마를 시작할 때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어쩌면 저도 루나처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루나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동안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는 루나의 상처가 누군가의 학대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상처를 가진 루나조차 저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매일 밤 루나는 달을 보며 조용히 노래하듯 울었어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루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픔을 표현하고 치유해 나가는 거라고요. 아직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은 두려웠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 곁에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게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루나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매일 아침 루나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괴로워하던 루나도 이제는 제가 상처를 만지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루나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가락들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마치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듯 부드럽게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루나가 제 손을 핥아주는 바람에 그 불안감은 금세 사라졌어요. 수의사는 루나의 회복이 놀랍도록 빠르다고 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강인한 견종이지만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 봅니다. 아마도 좋은 보호자를 만난 덕분일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죠.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있는 걸까요? 루나의 다리가 점점 나아지면서 산책 거리도 늘려갔어요. 처음에는 집 주변만 돌았는데 이제는 근처 공원까지 가게 되었죠. 루나는 특히에 진렵게 산책을 좋아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참 예뻤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어요. 루나는 마치 시계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산책 시간을 알았죠.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침대 옆에 앉아 살짝 낑낑거리며 깨우곤 했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득 피아노 앞에 앉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피아노에 다가간 거였죠. 루나는 마치 알기라도 한 듯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음계였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릴 적 처음 피아노를 배울 때처럼요. 루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제 연주를 들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무대 공포증 때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해보았죠. 실수도 많이 했고 손가락도 많이 굳어 있었지만 루나는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연주가 끝났을 때 루나가 살짝 짖으며 제 손을 핥아주었죠. 마치 잘했어요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조금씩 피아노를 쳤어요. 처음에는 하루 5분도 힘들었지만 루나가 곁에 있어서인지 점점 연주 시간이 늘어났죠. 특히 루나는 차이코프스키의 곡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음악이 흐르면 루나의 귀가 쫑긋 세워지곤 했거든요. 어느 날은 피아노를 치다가 실수를 했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루나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루나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상처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두려워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가끔은 루나와 함께 음악원 연습실에도 갔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곧 루나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학생들은 연주 전에 루나를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곤 했죠. 루나는 마치 음악치료사처럼 모두에게 평화로운 기운을 전해주었어요. 이제는 창 밖으로 들리는 거리의 음악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탱고의 열정적인 리듬, 길거리 악사들의 기타 소리,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 시작했어요. 음악원에서도 변화가 있었답니다.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창밖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학생들의 연주를 진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실수도 더 이상 저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큰 무대에 서는 것은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답니다. 그 두려움도 저의 한 부분이라는 걸요. 루나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답다는 것을. 루나와의 매일 아침 산책은 이제 저희만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는 다른 길로 산책을 나갔죠. 그날따라 루나가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작은 광장이었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몇몇 음악가들이 아침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반도네온의 깊은 울림, 기타의 경쾌한 리듬, 그리고 바이올린의 애절한 선율, 전형적인 탱고 음악이었어요. 루나가 음악에 맞춰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음악가들도 우리를 발견하고는 친근하게 손을 흔들었답니다. 특히 반도네온 연주자인 호르에가 루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아름다운 개는 처음 보네요. 호르에가 말했어요. 탱고의 리듬을 아는 것 같아요. 어디서 왔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루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진돗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까지요. 그들은 마치 운명 같은 이야기라며 감동했답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이어진 인연은 특별했어요. 루나와 저는 그들의 연습 시간에 맞춰 광장을 찾았고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피아니스트라는 걸 알고는 더욱 반가워했죠. 우리와 함께 연주해보지 않을래요?
어느 날 호르에가 제안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루나가 제 손을 핥아주며 용기를 주었죠. 광장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 엘 가르델은 음악가들의 아지트였어요. 낡은 피아노가 한켠에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연주해도 좋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그들의 연주를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루나는 항상 제 발치에 앉아서 음악을 듣곤 했죠. 카페의 분위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낡은 목재 테이블과 의자들, 빛바랜 탱고 댄서들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커피 향과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답니다. 첫 합주는 긴장됐어요.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루나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편안해졌답니다. 쇼팽의 녹턴을 탱고 리듬으로 편곡해서 연주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마틸다, 당신의 연주는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기타리스트인 라울이 말했어요. 우리 음악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주네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엘 가르델에서 작은 공연을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루나는 마치 공연장 지배인처럼 손님들을 맞이했답니다. 특히 아이들은 루나를 무척 좋아했어요. 음악을 통해 아르헨티나의 문화도 배워갔어요. 탱고는 단순한 춤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감정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호르에와 라울은 제게 아르헨티나의 전통 음악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카페에서의 공연은 점점 더 특별해졌어요. 클래식과 탱고의 독특한 조화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죠. 심지어 현지 신문에서 취재를 오기도 했답니다. 독일 피아니스트와 한국의 개가 들려주는 아르헨티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주말이면 다 같이 아사도를 즐기곤 했어요. 루나는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죠. 라울의 아내가 루나를 위해 특별히 고기를 따로 구워주곤 했거든요. 음악과 음식,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답니다. 제 스페인어도 자연스럽게 늘어갔어요. 음악 용어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대화까지 가능해졌죠. 실수를 해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서툰 발음을 웃으며 고쳐주었고 저는 그들의 독일어 발음을 도와주었답니다. 음악원에서의 수업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클래식 음악과 현지 음악을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죠. 학생들은 이 새로운 시도에 흥미를 보였고 수업은 더욱 활기차졌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포르테냐 사람이에요. 호르에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답니다.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루나 덕분에 시작된 이 모든 변화들, 제 삶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어요. 음악은 다시 한번 제 영혼의 언어가 되었고 이제는 그 언어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루나가 있어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제 인생에 또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음악원 개교 50주년 기념 공연에 솔리스트로 초청을 받은 거였죠.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기뻤어요. 카페에서의 작은 공연들로 자신감도 생겼고 학생들 앞에서도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선택했어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었죠. 준비 기간 동안 루나는 늘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연습할 때면 항상 피아노 옆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공연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져갔어요.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고 식욕도 떨어졌죠. 결국 주치의를 찾아가 안정제를 처방받았어요. 약의 도움을 받아야만 편히 쉴 수 있었답니다. 공연 당일 저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안정제를 복용했어요. 떨리는 손을 멈추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다는 걸 곧 알게 되었죠. 무대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손가락은 둔하게 느껴졌고 집중하기가 힘들었답니다. 첫 실수는 1악장 중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실수는 연쇄 반응처럼 이어졌죠. 악보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어요. 관객석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이 폭포수처럼 크게 들렸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연주를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다만 커튼 뒤로 사라지자마자 쓰러졌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루나가 제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우울증이 찾아왔죠. 이번에는 더 깊고 어두웠어요. 수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카페에서의 공연도 취소했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안정제의 용량을 점점 늘려갔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자해 충동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심해졌죠. 날카로운 것들을 보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루나가 제 손을 물고 끌어당겼어요. 마치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어느 날 밤 특히 힘든 순간이 찾아왔어요. 약병을 들고 있는데 루나가 갑자기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눈빛이었죠. 그러더니 제 손에서 약병을 물어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낑낑거렸답니다.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루나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제가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루나는 밤새 제 곁을 지켰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계속 제 손을 핥아주면서요. 다음 날부터 루나는 제가 약을 먹을 때마다 지켜보았어요. 과다 복용을 하려고 하면 약병을 물어가 버렸죠.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점차 루나의 행동이 저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불면증이 심한 밤이면 루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달랬어요. 달을 보며 조용히 울어주는 거였죠.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루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호르헤와 라울도 자주 찾아왔어요. 그들은 제게 연주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끔 즉흥 연주를 들려주었죠. 루나는 그들이 올 때마다 특별히 반가워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나 덕분에 약물 의존도도 줄일 수 있었고 자해 충동도 점차 잦아들었죠. 여전히 무대에 서는 것은 두려웠지만 적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졌답니다. 루나는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매일 보여주었어요. 아침마다 반갑게 맞아주는 꼬리 흔들기, 산책할 때의 즐거운 발걸음, 음악을 들을 때의 평화로운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삶의 작은 기쁨이 되었죠. 이제는 알아요. 완벽한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제게 가르쳐준 건 다름 아닌 루나였어요. 우울증에서 조금씩 회복되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어요. 음악원 근처 재활센터에서 열리는 음악치료 세션을 보게 된 거죠. 원래는 루나의 산책 코스를 바꿔본 것뿐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광경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치료사가 피아노를 치면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교감하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움직였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감정을 표현했어요. 루나도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우리도 저기 가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치료사 마리아가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동물과 음악을 함께 활용하는 치료에 관심 있으세요? 마리아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강아지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마리아는 제게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동물의 순수한 사랑과 음악의 치유력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겪은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의 극복 과정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정말이지 루나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특히 말을 하지 않는 자폐 아동 마르코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보였죠. 마르코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는데 루나의 눈은 똑바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음악이 단순히 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리아의 도움으로 음악 치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곧 특수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루나를 좋아할까? 하지만 그건 기우였죠. 루나는 마치 타고난 치료견처럼 아이들을 대했어요. 특히 피아노 연주 중에 아이들이 불안해하면 루나가 먼저 다가가 위로해주곤 했답니다. 수업은 특별했어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면 루나가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고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들려주면 루나는 아이들 옆에 누워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주었죠.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루나에게 속삭이기 시작했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아이가 루나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죠. 음악과 루나의 조합은 마법 같은 효과를 보였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크리스마스 공연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작은 연주회였는데 루나는 빨간 리본을 메고 진행자 역할을 했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루나는 각 아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리에 민감한 아이 옆에서는 조용히 있어주고 신체 접촉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먼저 다가가 온기를 나눠주었죠. 마치 전문 치료사처럼요. 음악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정규 커리큘럼에 음악 치료 과정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받았죠. 루나는 이제 음악원의 마스코트가 되었답니다. 복도를 지나가면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요.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대의 실수나 완벽한 연주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죠. 대신 음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고 루나와 함께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답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루나가 저를 치유해준 것처럼 이제는 루나와 제가 함께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밤이면 여전히 루나는 달을 보며 노래하죠. 하지만 이제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과 치유의 멜로디처럼 들린답니다. 마치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음악치료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3번으로 늘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오고 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루나는 늘 제 곁에서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 지났어요. 루나와 저는 이제 공식적인 치료 파트너가 되었답니다. 루나가 치료견 자격증을 취득하던 날
시험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개는 처음 봤습니다. 저의 일상도 자연스럽게 변화했어요. 더 이상 콘서트홀의 큰 무대를 꿈꾸지 않게 되었죠. 대신 특수학교와 재활센터를 다니며 음악치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저에겐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답니다. 음악원에서도 주 2회 음악치료 강의를 맡게 되었어요. 피아노 전공 학생들에게 음악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완벽한 테크닉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루나는 이 수업에서도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호르헤와 라울과의 카페 공연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음악치료 체험 시간을 갖고 있답니다. 루나는 여전히 충실한 매니저예요. 손님들은 클래식과 탱고가 어우러진 음악을 들으며 루나와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죠.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가끔 힘든 날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루나가 제게 가르쳐준 대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는 걸 말이에요. 약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주치의도 제 회복을 신기하게 여겼답니다. 동물과 음악의 조합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네요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루나가 최고의 의사였던 것 같아요. 제 삶의 의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완벽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는데 이제는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었답니다. 루나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저에겐 작은 선물 같아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루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대할 때만큼은 한결같은 에너지를 보여준답니다. 가끔 베를린 생각도 나요. 어머니는 전화로 자주 연락하시는데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내가 찾은 길이 내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최근에는 책도 쓰기 시작했어요. 달빛 아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치료와 동물 매개 치료에 대한 제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루나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답니다.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진짜 같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거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루나와 함께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요. 여전히 달을 보며 노래하는 루나를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루나와 함께라면 어떤 곡이든 연주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생각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제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게 된 것도, 루나를 만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길을 걷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독일 클래식 피아니스트 마틸다 슈미트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